일본 육상자위대 JGSDF의 후지 훈련소는 지독한 습기와 안개로 유명했다. 그날 아침도 예외는 아니었다. 차가운 비가 섞인 안개가 훈련장 전체를 무겁게 짓눌렀고 훈련병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이따금 정적을 깼다. 이 혹독한 환경 속에서 유독 한 명의 훈련병이 눈에 띄었다. 훈련 번호 217번 한국 육군 교환 프로그램으로 파견된 한아름 훈련병. 그녀는 이 낯선 땅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증명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 진흙탕으로 변한 장애물 코스. 훈련병들은 2미터 높이의 수직 장벽 앞에서 절망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앞서 출발한 몇몇 일본 훈련병들이 미끄러지고 넘어지며 시간을 지체했다. 그때 한아름이 나섰다. 그녀는 도움닫기조차 하지 않았다. 그저 벽의 가장 약한 지지대를 정확히 밟고 폭발적인 코어 근육의 힘으로 단숨에 몸을 끌어올렸다. 그녀의 동작은 교본처럼 정확하고 물 흐르듯 유연했으며 낭비되는 움직임이 단 하나도 없었다. 그녀는 외나무 다리를 건널 때도 마치 평지를 걷는 듯한 안정감을 보였다. 다른 훈련병들이 두 팔을 벌려 위태롭게 균형을 잡는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포복으로 철조망을 통과할 때는 빗물이 고인 진흙탕 속에서도 속도가 줄지 않았다. 그녀의 위장복은 이미 흙과 물로 범벅이 되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조금도 흐려지지 않았다. 그 눈은 오직 결승점만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훈련을 이수하는 것이 아니라 코스를 지배하고 있었다. 이 모든 광경을 훈련 통제탑 위에서 지켜보는 이가 있었다. 훈련 교관인 아이토 유우키 중이었다. 그의 미간에는 불쾌한 주름이 잡혀 있었다. 그는 한아름의 압도적인 기량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이 훈련장의 조화를 깨뜨린다고 생각했다. 그는 보수적인 군인 가문 출신으로 집단의 통일성을 개인의 능력보다 우위에 두는 인물이었다. 저 한국인 훈련병의 존재 자체가 그에게는 불필요한 이질감이자 골칫거리로 느껴졌다. 아이토 중위는 쌍안경의 초점을 한아름에게서 다른 훈련병에게로 돌렸다. 타나카 켄지. 그는 이번 기수에서 가장 열성적인 훈련병 중 하나였지만 그 열성은 종종 맹목적인 국수주의로 변질되곤 했다. 타나카는 한아름 바로 뒤에서 장애물을 통과하며 노골적인 경쟁심을 불태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조국 훈련소에서 그것도 한국인에게 뒤처지는 것을 수치로 여겼다. 아이토는 타나카의 그런 성향을 알면서도 방관했다. 어쩌면 은근히 조장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훈련이 끝나고 내무반으로 복귀했을 때 분위기는 더욱 싸늘했다. 한아름은 묵묵히 자신의 총기를 손질하기 시작했다. K 소총이 아닌 89식 소총이었지만 그녀의 손길은 이미 완벽하게 적응해 있었다. 그녀는 훈련 중 묻은 진흙을 세심하게 닦아내며 내부 부품들을 정비했다. 그녀에게 총기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군인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다. 이런 철저함이 그녀를 항상 최고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고립을 자초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 다른 일본 훈련병들은 삼삼오오 모여 자신들만의 언어로 속삭였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한아름을 소외시켰다. 그녀가 알아들을 수 없는 빠르기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힐끗힐끗 쳐다봤다. 한아름은 일본어에 능통했지만 굳이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임무에만 집중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무시와 경멸의 시선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베어내고 있었다. 그때 타나카가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내무반으로 들어섰다. 그는 일부러 한아름의 침상 앞을 지나가며 그녀가 정성껏 정비해둔 전투화 한 짝을 발로 툭 찼다. 전투화가 바닥에 나뒹굴었지만
타나카는 사과 한마디 없이 비웃음만 흘렸다. 이 발밑을 조심해야지.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조롱이 담겨 있었다. 한아름은 총기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침착하게 대답했다. 알겠다. 그녀의 짧은 대답에 타나카는 오히려 김이 샌 듯했다. 타나카의 이런 행동은 처음이 아니었다. 며칠 전 식사 시간에는 그가 한아름의 식판에 일부러 부딪혀 국을 쏟게 만들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일어난 일이었지만 누구도 타나카를 제지하지 않았다. 오히려 몇몇은 재미있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토 중이는 그 광경을 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훈련병들 간의 사소한 다툼 정도로 치부해버렸다. 이런 묵인하의 괴롭힘은 더욱 교묘하고 대담해졌다. 다음 날 아침 점호 시간이 다가왔다. 모든 훈련병이 자신의 관물대 앞에서 도열했다. 아이토 중이가 매서운 눈초리로 내무반을 순시했다. 그의 시선이 한아름에게 닿았을 때 멈췄다. 훈련병 217번. 너의 탄입대는 어디에 있지?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한아름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분명 어젯밤 취침 전까지만 해도 제자리에 있던 탄입대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그녀는 당황하지 않으려 애쓰며 보고했다. 중위님, 어젯밤까지만 해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토는 코웃음을 쳤다. 보이지 않는다고 군인의 장비는 몸의 일부다. 그걸 잃어버렸다는 건 네가 군인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뜻이다. 그의 질책은 단순한 꾸짖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국적과 명예를 겨냥한 모욕이었다. 한아름은 입술을 깨물었지만 변명하지 않았다. 네가 잃어버린 탄입대 때문에 우리 소대 전체가 오늘 아침 구보를 2배로 뛴다. 동료들에게 피해를 준 책임을 알겠나? 아이토의 말에 다른 훈련병들의 원망 섞인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다. 특히 타나카와 그의 무리들은 고소하다는 듯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한아름은 모든 책임을 혼자 짊어져야 했다. 그녀는 이것이 명백한 함정임을 알았지만 증거가 없었다. 그녀는 그저 죄송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연대 책임으로 인한 추가 구보가 끝난 후 한아름은 탈진한 상태였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쉴 틈이 주어지지 않았다. 아이토 중위는 그녀를 따로 불러냈다. 한 훈련병, 너의 부주의는 별도의 징계가 필요하다. 오늘 오후 모든 훈련병이 휴식하는 동안 너는 제3무기고를 전부 재정비하도록. 그것은 혼자서는 도저히 끝낼 수 없는 방대한 양의 작업이었다. 명백한 부당노동이자 괴롭힘의 연장이었다. 한아름이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제3무기고로 향했을 때 또 다른 시련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무기고 앞에는 타나카의 동료이자 아이토 중위의 신임을 받는 상급 훈련병 사토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이 한국인, 중위님이 방금 명령을 바꾸셨다. 넌 지금 당장 화장실 청소를 하러 가야 한다. 무기고는 우리가 맡을 테니. 이것은 명백히 모순되는 명령이었다. 한아름은 혼란스러웠다. 아이토 중위의 명령을 따라야 할지 아니면 상급 훈련병의 지시를 따라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저는 분명 무기고 정비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이의를 제기하자 사토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중위님의 마음이 바뀐 모양이지. 아니면 내 말을 못 믿겠다는 건가? 훈련소에서는 상급자의 말이 곧 법이다. 그의 눈빛은 그녀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 공경에 처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직감했다. 이것이 또 다른 함정임을. 만약 그녀가 화장실 청소를 하러 간다면 아이토 중위는 무기고 정비 명령을 불이행했다며 그녀를 징계할 것이다. 반대로 무기고로 들어가려 한다면 그녀는
상급 훈련병의 지시를 거부한 것이 된다. 어느 쪽이든 그녀에게 불리했다. 타나카와 아이토가 쳐놓은 거미줄은 이토록 촘촘하고 악의적이었다. 그녀는 이 낯선 땅에서 완벽하게 고립되어 있었다. 결국 한아름은 무기고 문을 열지 못하고 화장실로 발길을 돌렸다. 상급자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하급자의 명령, 불복종보다 더 큰 문제로 비화될 수 있었다. 그녀가 화장실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누군가가 일부러 더럽혀 놓은 듯 끔찍한 상태였다. 그녀는 묵묵히 청소 도구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자존심은 이미 바닥까지 짓밟힌 상태였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예상대로 1시간 뒤 아이토 중이가 화장실에 나타났다. 그는 깨끗해진 화장실을 둘러보지도 않고 한아름에게 소리쳤다. 한 훈련병, 감히 내 명령을 무시하고 여기서 농땡이를 피우고 있었나. 당장 무기고로 오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라. 그의 분노는 연기였지만 그 속에 담긴 악의는 진짜였다. 한아름은 사토 상급 훈련병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했지만 아이토는 기다렸다는 듯이 비웃었다. 사토는 방금 전 내게 네가 명령을 거부하고 무단으로 이탈했다고 보고했다. 누구 말이 맞는지 볼까? 아이토는 무전기를 들어 사토를 호출했다. 사토는 즉시 달려와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한아름을 가리켰다. 중이님, 저는 분명히 중이님의 명령을 전달하려 했으나 한 훈련병이 제 지시를 무시하고 멋대로 화장실로 가버렸습니다. 완벽하게 짜인 각본이었다. 아이토 중이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한아름을 바라봤다. 상관 모용 명령, 불복종 근무지, 무단이탈. 한 훈련병 넌 단 하루 만에 3가지 중대한 규율을 어겼다. 이대로라면 너를 당장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수밖에 없겠군. 그의 협박에 한아름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억울함에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이곳에서 우는 것은 가장 큰 약점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아이토 중이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순응하는 훈련병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 속에는 분노와 함께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저는 명령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절대 스스로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그녀의 저항적인 태도에 아이토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더욱 차가운 표정을 지었다. 좋다. 네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오늘부터 넌 특별 감시 대상이다. 그날 밤 모든 훈련병이 잠든 시간. 한아름은 내무반 구석에서 몰래 상처를 치료하고 있었다. 아침 구보 때 넘어진 척하며 숨겼지만 사실은 타나카 무리에게 밀쳐져 생긴 팔꿈치에 깊은 상처였다. 그녀는 소독약 솜을 상처에 대며 고통의 인상을 찌푸렸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은 이 지독한 고립감과 부당함이었다. 그녀는 이곳 JGSDF 훈련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녀는 자신의 관물대 깊숙한 곳에 숨겨둔 작은 사진을 꺼냈다.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는 부모님의 사진이었다. 그녀의 부모님, 그녀가 군인이 되기로 결심한 이유이자 그녀의 가장 큰 자랑이었다. 그들은 항상 그녀에게 강하지만 부드럽고 원칙을 지키되 정의로운 군인이 되라고 가르쳤다. 부모님의 얼굴을 보자 흔들리던 마음이 다시 단단해졌다. 그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내일의 태양은 반드시 다시 뜰 것이고 그녀는 버텨내야만 했다. 한편 일본 후지산 자락의 음습한 훈련소와는 대조적으로 서울은 맑고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북한산 자락이 한눈에 들어오는 평창동의 한적한 주택가. 그곳에 위치한 소박하지만
정갈한 2층 주택 마당에서는 은은한 국화 향기가 퍼져나가고 있었다. 이곳은 한아름의 부모님 한지훈과 김서연이 새로운 삶을 꾸려가고 있는 보금자리였다. 그들은 대한민국 군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장성 부부 중 하나였다. 한지훈,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야전 지휘관으로서 수많은 전설을 남긴 인물. 그는 불과 50대 초반의 나이에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 후보로 거론될 만큼 압도적인 능력과 신망을 자랑하던 중장이었다. 하지만 그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호련히 전역을 선택했다. 그의 아내이자 동료였던 김서연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여성이라는 한계를 비웃듯 정보 및 전략 분야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거두며 별을 단 입지전적인 인물 소장이었다. 그들이 군복을 벗은 이유는 단 하나였다. 우리가 물러나야 젊고 유능한 후배들이 마음껏 능력을 펼칠 수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명예와 권력보다 조국의 군대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들의 이른 퇴역은 군 내부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이들이 그들의 결정을 아쉬워했지만 동시에 그들의 고결한 신념에 깊은 존경심을 표했다. 전역 후 그들의 삶은 180도 달라졌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전투복을 입는 대신 그들은 편안한 면바지 차림으로 정원을 가꾸었다. 한지훈은 흙을 만지며 난초를 키우는 일에 새로운 기쁨을 찾았고 김서연은 지역 대학에서 전쟁사 진정시를 강의하며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젊은 세대에게 나누어 주고 있었다. 그들의 집은 언제나 후배 장교들과 생도들로 붐볐다. 그들은 퇴역한 노장이 아니라 여전히 군의 미래를 걱정하고 조언을 아끼지 않는 진정한 멘토였다. 그날 저녁 김서연은 노트북 앞에서 시간을 확인하며 초조한 표정을 지었다. 매주 토요일 저녁 8시는 일본에 가 있는 딸 한아름과 영상 통화를 하는 시간이었다. 여보, 아직 멀었어요. 아름이 전화 올 시간 다 됐는데. 그녀의 재촉에 앞치마를 두른 한지훈이 갓 구운 군고구마가 담긴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왔다. 알았어, 부인. 우리 딸이 좋아하는 고구마 굽느라 시간이 좀 걸렸지. 화면으로라도 보여줘야지. 부드러운 그의 말투는 현역 시절 호랑이 같던 그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게 했다. 정확히 8시가 되자 노트북 화면에 연결 신호음이 울렸다. 곧이어 한아름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다. 하지만 평소에 밝고 씩씩하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엄마 아빠, 잘 지내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애써 밝은 척했지만 그 속에 깊은 피로감이 배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훈련소의 강한 햇볕 때문이라고 하기엔 너무 창백했다. 한지훈과 김서연은 동시에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수십 년간 전장을 누빈 그들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다. 김서연이 먼저 다정하게 말을 걸었다. 아름아, 훈련은 할만해 거긴 많이 춥다던데 감기 걸린 건 아니고. 그녀는 딸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일부러 일상적인 질문을 던졌다. 한아름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럼요. 훈련 강도가 높긴 한데 제가 누군데요. 다 이겨내고 있죠. 여기 동기들도 다들 착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리며 카메라를 제대로 응시하지 못했다. 한지훈은 화면 속 딸의 모습을 날카롭게 관찰하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일어나 노트북의 각도를 살짝 조절하며 더 큰 화면으로 딸을 비췄다. 아름아, 아빠가 넣어주려고 군고구마 구웠다. 화면 가까이 와서 한번 봐라. 그가 고구마 접시를 화면에 들이밀었다. 한아름이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오는 순간 한지훈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녀가 손을 들어 머리를 쓸어 넘기는 찰나 헐렁한 훈련복 소매가 살짝 내려가며 팔목 안쪽에 시퍼렇게 멍든 자국이 드러났다. 잠깐, 아르마 팔목 좀 보자. 한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한아름은 화들짝 놀라며 재빨리 소매를 끌어내렸다. 아, 이거요. 아침에 장애물 훈련하다가 좀 부딪혔어요. 별거 아니에요. 아빠, 호들갑 떨지 마세요. 그녀는 황급히 화제를 돌리려 했다. 와, 고구마 맛있겠다. 여기 훈련소 밥은 너무 맛이 없어서. 그녀의 변명은 너무나 서툴렀고 부자연스러웠다. 김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한아름, 똑바로 말해. 그 멍 장애물에 부딪혀서 생긴 거 아니지. 누가 그랬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미 상황을 파악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수십 년간 수많은 부하들을 지휘하고 때로는 신문까지 해본 그녀였다. 그녀는 거짓말과 진실을 구분하는데 도 같은 사람이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질문에 한아름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한아름은 입술을 굳게 깨물었다.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다. 특히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걸고 온 교환훈련 프로그램이었다. 여기서 겪는 어려움을 부모님께 털어놓는 것은 마치 자신이 실패자임을 인정하는 것 같았다. 정말 아니에요, 엄마. 그냥 제가 칠칠치 못해서 다친 거예요. 훈련소 생활이 다 그렇죠. 걱정하실 일 전혀 없어요. 그녀는 눈물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아내며 말했다. 하지만 한지훈과 김서연에게는 그 어떤 확답보다도 딸의 그 떨리는 목소리와 애써 눈물을 참는 표정이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딸을 추궁하지 않았다. 지금 이 상황에서 딸을 압박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한지훈은 애써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말했다. 알았다, 딸. 아빠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 밥 잘 챙겨 먹고 무리하지 말고, 알지, 내 아빠. 그럼 저 이제 들어가 봐야 해요. 점호 시간이라서요. 사랑해요. 화면이 꺼지고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군고구마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김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당신도 봤죠. 그 멍 단순한 훈련 상처가 아니에요. 누군가 고의로 잡아서 생긴 방어흔이에요. 그녀는 정보 분석 전문가답게 짧은 순간에 드러난 증거를 정확히 짚어냈다. 멍의 위치, 색깔, 형태. 모든 것이 외부의 고의적인 가격이나 억압에 의해 생긴 상처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한지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표정은 평온해 보였지만 그의 두 눈에서는 냉혹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알고 있소. 그것뿐만이 아니야. 아이의 목소리 톤 시선 처리 대화를 급하게 마무리하려는 태도. 모든 것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고 있다는 신호였어. 그는 단순한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수많은 부하들의 생사를 책임졌던 지휘관이었고 부하의 미묘한 심리 변화를 귀신같이 알아채는 사람이었다. 김서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당장 국방부 국제협력과에 연락해서 그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한지훈이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거역할 수 없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지금 우리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아름이는 그곳에서 문제를 일으킨 훈련병으로 낙인 찍히게 돼.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거요. 김서연도 그 사실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다. 군 조직, 특히 타군의 훈련소라는 폐쇄적인 집단 내에서 공식적인 문제 제기는 오히려 피해자를 더욱 고립시킬 수 있었다. 그럼 어떡하죠? 우리 아름이가 저렇게 당하고 있는데 그냥 보고만 있으라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아무리 냉철한 전략가라도 딸의 고통 앞에서는 그녀도 어쩔 수 없는 엄마였다. 한지훈은 창밖의 어두운 산자락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윽고 그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원래 다음 달 말에 예정되어 있던 가족 면회, 그걸 앞당깁시다. 김서연의 눈이 커졌다. 면회요. 지금 당장요. 그래. 우리가 직접 가보는 수밖에 없소. 아름이는 우리가 군인의 신분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을 테니 그냥 딸이 걱정돼서 휴가를 내고 날아온 평범한 부모로 가는 거요. 김서연은 남편의 의도를 즉각 파악했다. 공식적인 방문이 아닌 사적인 방문. 그렇게 해야 훈련소 측도 경계심을 풀고 그들 역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그들은 그곳의 지휘관이 누구인지, 훈련 환경이 어떤지, 그리고 누가 그들의 딸을 괴롭히고 있는지를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다. 좋아요. 당장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표를 알아보죠. 여권은 준비되어 있으니 문제 없겠어요. 한지우는 다시 한번 차갑게 식은 고구마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의 딸을 건드렸는지 아직 모르고 있겠지. 그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다. 그는 딸을 괴롭힌 자들을 용서할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분노를 앞세우지 않았다. 대신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택하기로 했다. 그것이 바로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방식이었다. 김서연은 즉시 노트북을 열어 도쿄행 비행기 표를 예매하기 시작했다. 한지우는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 옷장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낡은 여행 가방을 꺼냈다. 그들은 수십 년간의 군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사적인 감정으로 움직인 적이 없었다. 항상 국가와 군을 우선했다. 하지만 이번만은 달랐다. 이번 일은 국가의 명예가 아닌 그들의 하나뿐인 딸 한아름의 명예와 안전이 걸린 문제였다. 그들은 군복을 벗었지만 군인의 본능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딸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어쩌면 그들이 평생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군인의 명예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방문은 일본 JGSTF 후지 훈련소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올 섬하게 불과했다. 다음 날 아침 후지 훈련소 정문 앞은 전날보다 더 스산했다. 밤새 내린 비는 그쳤지만 산자락에서 내려온 짙은 안개가 거대한 철문을 음산하게 감싸고 있었다. 한지훈과 김서연은 작은 택시에서 내렸다. 그들의 복장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한지훈은 살짝 낡은 면 재킷을, 김서연은 수수한 캐시미어 스웨터 위에 얇은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다. 그들은 딸을 만나러 온 평범한 한국인 부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모습이었다. 위병소의 젊은 자위대원은 낯선 동양인 노부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예약된 방문객 명단에는 없는 얼굴들이었다. 그는 귀찮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으며 기계적인 일본어로 물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면회는 사전에 허가된 인원만 가능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뚝뚝했다. 김서연이 앞으로 나서며 유창하지만 부드러운 일본어로 대답했다.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는 217번 훈련병 한아름의 부모입니다. 먼 길을 왔는데 잠시 딸의 얼굴이라도 볼 수 있을까 해서요. 한아름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위병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다. 그 이름은 최근 훈련 교관들 사이에서 문제의 한국인 훈련병으로 거론되던 이름이었다. 위병은 이 노부부가 단순한 방문객이 아닐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즉각 내부 전화를 들어 훈련병 관리실로 연결했다. 아이토 중위님이십니까? 정문에
217번 한아름 훈련병의 부모라는 한국인들이 와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는 책임을 상급자에게 떠넘기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했다. 아이토 유우키 중위는 보고를 받고 짜증이 치밀었다. 어젯밤 그는 한아름에게 상급자 지시 불이행이라는 명목으로 야간 무기고 정비라는 부당한 징계를 내린 참이었다. 그런데 하필 이 타이밍에 그녀의 부모가 나타난 것이다. 그는 자신의 작은 왕국에 불순물이 끼어든 것 같은 불쾌감을 느꼈다. 알았다. 내가 지금 나가지. 그는 이 극성스러운 한국인 부모에게 훈련소의 무서움을 단단히 가르쳐 돌려보내야겠다고 다짐하며 정문을 향해 걸어갔다. 정문에 도착한 아이토는 한지훈과 김서연의 수수한 행색을 보고 속으로 비웃었다. 예상했던 대로 한국의 평범한 시골에서 올라온 듯한 노인들이라고 그는 멋대로 판단했다. 내가 217번 훈련병의 담당 교관 아이토 중이다. 그는 일부러 가슴을 내밀고 위압적인 자세를 취했다. 두 분이 한아름 훈련병의 부모님이시라고. 그의 말투에는 상대를 낮춰보는 오만함과 무례함이 노골적으로 배어 있었다. 한지훈은 아이토를 조용히 관찰했다. 젊은 장교, 계급에 비해 과도하게 부풀려진 권위 의식 상대를 외모로 판단하는 경솔함, 그리고 눈빛에 서린 교묘한 적대감. 단 몇 초 만에 그는 아이토라는 인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다. 딸이 영상 통화에서 그토록 불안해했던 이유의 근원이 바로 이자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그의 머리를 스쳤다. 김서연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아이토의 제복 어깨에 달린 계급장과 그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했다. 한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낯선 땅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었다. 그렇소. 우리가 한아름의 부모요. 딸을 만나러 한국에서부터 먼 길을 왔소. 잠시라도 좋으니 아이 얼굴만 보게 해주시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수만 명의 부하를 지휘했던 자의 거절할 수 없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하지만 아이토는 그 무게감을 감지할 만큼 노련하지 못했다. 오히려 아이토는 그 차분함에 불쾌감을 느꼈다. 그는 팔짱을 끼며 경멸이 담긴 어조로 고개를 저었다. 안타깝지만 안 되겠소. 한아름 훈련병은 어젯밤에도 중대한 훈련 규율을 위반했소. 그로 인해 현재 특별 보충 훈련이라는 엄중한 징계 조치를 받고 있는 중이오. 따라서 면회는 불가능하다. 그의 입에서 나온 특별 보충 훈련이라는 말은 명백한 거짓말이었지만 그는 두 노인이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한술 더 떠 훈계조로 말했다. 당신들의 딸은 이곳의 엄격한 규율에 적응하는데 심각한 문제를 보이고 있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배려를 해주고 있는지 아시오. 오히려 당신들은 우리에게 감사해야 할 판이오. 그는 손짓으로 마치 벌레를 쫓듯 그들에게 가라는 신용을 했다. 그러니 이만 돌아가시오. 훈련소 규율은 엄격하다. 다음 정기 면회 날짜에 다시 연락하시고 그때는 규정대로 신청하도록 하시오. 그때까지 조용히 남편의 뒤에 서 있던 김서연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그 속의 날카로움은 아이토를 순간 주춤하게 만들었다. 중위, 우리는 딸이 징계 중이라는 것을 믿기 어렵군요. 그녀의 목소리 또한 조용했다. 하지만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해도 지구 반대편에서 부모가 찾아왔는데 얼굴조차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 밖의 처사입니다. 이것이 일본 육상 자위대의 공식적인 손님 맞이 방식입니까? 아이토는 상식과 공식적인 방식이라는 단어에 자존심이 상했다. 상식 이곳은 군대요.
당신들의 상식이 통하는 곳이 아니란 말이오. 그가 격앙된 목소리로 반박하려던 찰나 한지훈이 그의 말을 막았다. 알겠소. 중위의 말대로라면 우리 딸은 지금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것이군.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아이토를 다시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기다리겠소. 그 특별 보충 훈련이라는 것이 끝날 때까지. 한지훈의 선언은 아이토를 완벽하게 당황시켰다. 그는 그들이 화를 내거나 혹은 애원하며 사정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저항도 굴복도 아닌 그저 기다리겠다는 묵묵한 버티기. 그것은 아이토가 예상하지 못한 대응이었다. 기다린다고 지금 제정신이오. 여긴 당신들 같은 민간인이 머물 곳이 아니오. 당장 떠나지 않으면 업무 방해로 헌병을 부르겠소. 아이토가 목소리를 높이며 위협했다. 하지만 그의 위협은 노부부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 한지훈은 정문 옆 안개를 간신히 피할 수 있는 작은 처마 밑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김서연도 말없이 그의 곁에 나란히 섰다.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훈련소 철문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린 두 그루의 늙은 소나무와도 같았다. 아이토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위병소 안의 부하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었다. 정말 이럴 거요. 저와 당신들이 자초한 일이오. 나는 지금 당장 한아름 훈련병의 징계 수위를 높이라고 보고하겠소. 당신들의 이 무모한 고집 때문에 당신들 딸이 더 힘들어질 거란 말이오. 이것은 명백한 협박이자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발언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서연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다. 부드러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수십 년간 적진의 기밀을 다루던 정보장교의 냉기가 서렸다. 방금 뭐라고 했나? 중이 그녀가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의 기세에 아이토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뒷걸음질 쳤다. 부모의 방문을 빌미로 훈련병을 협박하는 것. 그것이 일본 자위대가 말하는 배려인가? 김서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수천의 병력을 호령하던 장군의 위엄이 담겨 있었다. 한지우는 아내의 어깨를 가만히 감쌌다.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다. 그는 다시 아이토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그저 딸을 보러 왔을 뿐이요. 하지만 당신의 그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제 그냥 돌아갈 수 없게 되었소.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훨씬 더 무거운 목소리로 이었다. 우리는 여기서 당신의 상관이 부대의 최고 지휘관을 만나야겠소. 그에게 직접 물어보겠소. 이것이 이 부대의 공식적인 방침인지. 최고 지휘관 아이토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다. 이 보잘것없는 노인들이 감히 대대장 혹은 연대장을 만나겠다고. 그는 이 일이 상부에 보고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았다. 자신의 작은 왕국에서 일어난 사소한 마찰을 윗선에 알리는 것은 자신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꼴이었다. 상관은 지금 바쁘시오. 당신들 같은 외부인을 만날 시간이 없단 말이오. 그는 다급하게 말을 잘랐다. 하지만 아이토의 다급한 반응은 오히려 한지훈과 김서연에게 확신을 주었다. 저 중위는 지금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었다. 그 무언가는 바로 자신들의 딸 한아름과 관련된 부당한 처사 일터였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 사람의 눈빛이 교차했다. 그들은 더 이상 평범한 부모가 아니었다. 그들은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전장에 다시 선 두 명의 노련한 장군이었다. 아이토는 불안감에 휩싸여 위병소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는 노부부를 무시하기로 했지만 그의 신경은 온통 정문 밖에 미동도 없이 서 있는 두 사람에게 쏠려 있었다. 저들은 보통 부모가 아니었다. 보통 부모라면 이쯤에서 포기하거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폭발해야 정상이었다. 하지만 저들은 마치 노련한 전략가처럼 가장 곤란한 지점을 정확히 파고들며 묵묵히 버티고 있었다. 한지훈과 김서연은 2시간 동안 꼿꼿이 서 있었다. 후지산의 차가운 바람이 그들의 낡은 재킷을 파고들었다. 위병소의 근무자들은 교대 시간이 되어 따뜻한 차를 마시러 들어갔지만 두 사람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풍화된 바위 같았다. 수십 년간의 군 생활이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은 인내였다. 적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혹은 상황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그들의 생존 방식이었다. 시간이 흐르자 아이토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정문 앞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저 두 노인에게 처참히 무너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위병소 밖으로 다시 뛰쳐나왔다. 정말 이럴 겁니까? 알겠소. 내가 특별히 배려하겠소. 지금 당장 한아름 훈련병을 데려오라고 지시하겠소. 하지만 딱 5분만 허락하겠소. 5분 뒤에는 무조건 돌아가야 하오. 그는 이 말로 노부부를 달래서 돌려보낼 생각이었다. 하지만 아이토는 또다시 오판했다. 그가 한아름을 데려오겠다고 말한 순간 한지훈과 김서연은 그가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음을 확신했다. 징계 중이라던 훈련병을 이렇게 쉽게 데려올 수 있을 리가 없었다. 아이토는 서둘러 위병소로 들어가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지금 당장 217번 훈련병역이 정문으로 데려와 5분 내로. 그의 목소리는 다급함과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폭풍의 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음을 전혀 알지 못했다. 아이토 중위가 정문에서 한지훈 부부와 대치하며 시간을 끌고 있던 바로 그 시각 한아름은 훈련소의 가장 후미지고 외진 곳에 위치한 제사보급 창고에 홀로 있었다. 아이토가 어젯밤 그녀에게 내린 특별 보충 훈련의 실체는 바로 임원지 쌓인 거대한 창고의 재고를 혼자서 파악하라는 부당한 명령이었다. 이곳은 주 훈련장에서 2km나 떨어져 있어 비상벨 소리조차 아득하게 들리는 고립된 장소였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를 느끼며 한아름은 낡은 군용 담요 상자들의 수량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의 팔에는 어젯밤 미처 치료하지 못한 상처가 욱신거렸다. 그때 무거운 강철문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거칠게 열렸다. 한아름은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다. 그곳에는 그녀가 가장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인물 타나카 켄지가 비웃는 얼굴로 서 있었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항상 그를 따르는 무리 사토와 곤도가 음험한 표정으로 버티고 있었다. 한아름은 즉시 위험을 감지했다. 이곳은 인적이 드물었다. 그들의 등장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런 217번 훈련병 아니신가? 여기서 혼자 땀 흘리고 있는 건가? 타나카가 창고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오며 빈정거렸다. 곤도가 그녀의 유일한 퇴로인 강철문을 쿵 소리가 나게 닫아버렸다. 사토는 전력 차단기 쪽으로 걸어가 창고 내부의 비상등 몇 개만을 남기고 불을 꺼버렸다. 공간은 순식간에 어둠과 위협으로 가득 찼다. 한아름은 들고 있던 재고 목록판을 앞쪽으로 단단히 고쳐 쥐었다. 그것은 빈약한 방패막이라도 될 터였다. 나는 아이토 중위의 직접 명령을 수행 중이다. 방해하지 마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하지만 타나카는 그 말을 듣고 더 크게 웃었다. 아이토 중위, 그분도
네가 너무 눈에 띄는 게 마음에 안 드신 모양이던데. 우리가 너에게 겸손을 좀 가르쳐 주길 바라실지도 모르지. 안 그런가? 사토가 고개를 끄덕이며 음흉하게 웃었다. 그들의 목적은 명백했다.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선 계획된 폭력이었다. 한국에서 온 엘리트라고 여긴 일본이다. 네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여선 안 돼. 곤도가 그녀의 뒤쪽으로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전형적인 포위 전술이었다. 한아름은 심호흡을 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항상 말했다. 전장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공포 그 자체다. 숨을 고르고 적의 움직임을 읽고 첫 번째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라. 먼저 움직인 것은 뒤쪽으로 돌아간 곤도였다. 그는 한아름의 어깨를 뒤에서 낚아채려 했다. 하지만 그가 손을 뻗는 순간 한아름은 몸을 낮추며 번개처럼 회전했다. 그녀는 곤도의 팔목을 잡아채는 동시에 그의 무게 중심을 이용해 어깨 너머로 세차게 매닫고 잤다. 쿵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곤도가 콘크리트 바닥에 등을 부딪혔다. 그는 숨이 막혀 컥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눈을 뒤집었다. 모든 것이 1초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타나카와 사토는 순간 얼어붙었다. 그들은 가녀린 여군 훈련병이 거구의 곤도를 단숨에 제압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들의 경악은 곧 분노로 바뀌었다. 이 계집애가 사토가 주먹을 휘두르며 짐승처럼 달려들었다. 한아름은 목록판을 방패처럼 들어 그의 주먹을 막아냈다. 퍽 소리와 함께 나무판이 부서졌지만 그녀는 그 충격을 이용해 사토의 앞면을 향해 정확하게 팔꿈치를 날렸다. 사토의 코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렸다. 사토가 피를 쏟으며 비틀거리는 사이 타나카는 공포에 질린 표정에서 이내 광기 어린 분노로 가득 찼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군화 속에 숨겨두었던 흉기를 꺼내들었다. 그것은 날카롭게 연마된 고무 재질의 훈련용 나이프였다. 비록 진검은 아니었지만 끝이 뾰족하고 단단하여 충분히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는 훈련장 밖에서는 절대 소지해서는 안 될 불법 무기였다. 네가 감히 우릴 공격해 여기서 죽어라. 타나카가 훈련용 나이프를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상황은 이제 생존의 문제로 바뀌었다. 한아름은 뒤로 물러서며 주변의 지형지물을 이용했다. 그녀는 거대한 선반을 발로 차 그 위에 쌓여 있던 낡은 수통들을 타나카의 앞을 향해 쏟아지게 했다. 타나카가 잠시 주춤하는 사이 그녀는 자세를 가다듬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근접 전투술 CQC를 가르쳤다. 단순한 호신술이 아닌 적을 무력화하는 살상 기술이었다. 타나카는 다시 칼을 휘둘렀다. 그의 공격은 무모했지만 위협적이었다. 한아름은 그의 공격을 아슬아슬하게 피하며 기회를 엿보았다. 타나카가 크게 베는 동작으로 그녀의 목을 노렸을 때 그녀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대신 안쪽으로 파고들었다. 그녀는 타나카의 칼을 쥔 손목을 왼손으로 쳐내고 동시에 오른손으로 그의 팔꿈치 관절을 역방향으로 가격했다. 타나카의 팔이 부자연스럽게 꺾였지만 그는 고통 속에서도 칼을 놓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더욱 악에 받쳐 반대쪽 손으로 한아름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다. 한아름은 그의 손을 피하다가 균형을 잃었다. 타나카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꺾인 팔로 다시 한번 칼을 휘둘렀다. 슥, 날카로운 고무 칼날이 한아름의 왼쪽 팔뚝을 깊게 그었다. 훈련복이 찢어지고 그 아래로 선명하게 붉은 상처가 드러나며 피가 배어 나오기 시작했다. 뼈를 파고드는 듯한 고통이 그녀의 온몸에 퍼졌다. 고통은
그녀를 주저앉히는 대신 오히려 그녀의 정신을 더 맑게 깨웠다. 피를 보자 타나카는 흥분했지만 그것이 그의 마지막 실수였다. 한아름은 부상당한 팔의 고통을 무시하고 타나카의 복부를 향해 정확하고 강력한 정권 정견을 날렸다. 그녀의 모든 체중이 실린 주먹이었다. 타나카는 복부를 감싸쥐며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의 턱을 향해 손바닥으로 올려치는 장타정달을 날렸다. 타나카의 고개가 격렬하게 뒤로 젖혀지고 그는 뇌가 흔들리는 충격으로 비틀거렸다. 그 순간 한아름은 그의 손목을 다시 잡아채고 이번에는 관절기를 사용해 그의 몸 전체를 바닥에 내리꽂았다. 훈련용 나이프가 타나카의 손에서 날아가 바닥에 팅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이제 3명의 가해자는 모두 전투 불능 상태가 되어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그들이 들어왔던 강철 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렸다. 문 앞에는 아이토 중이의 명령을 받고 한아름을 데리러 온 마에다 상사 중사가 서 있었다. 마에다 상사는 눈앞의 광경에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곤도와 사토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타나카 켄지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팔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한국인 훈련병 한아름이 서 있었다. 바닥에는 금지된 훈련용 나이프가 뒹굴고 있었다. 마에다 상사는 상황의 전후 맥락을 전혀 몰랐다. 그가 본 것은 오직 결과뿐이었다. 일본인 훈련병 3명이 외국인 훈련병 1명에게 처참하게 당한 모습. 그는 이것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즉각적인 국제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폭력 사태라고 판단했다. 그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허둥대며 허리에 찬 무전기를 움켜쥐었다. 상황 발생, 상황 발생. 그의 다급한 목소리가 훈련소 지휘 통제실의 스피커를 찢었다. 제사 보급 창고, 훈련병, 간 폭력 사태 발생, 부상자, 다수 의료팀과 헌병대 즉각 출동 바람 반복한다. 제사 보급 창고, 그의 무전은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훈련소 전체에 울리는 비상경보, 코드레드였다. 이는 화재 경보보다도 더 심각한 수준의 비상사태를 의미했다. 한아름은 자신의 팔에서 흐르는 피를 내려다 보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을 방어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 상황을 누가 믿어줄까? 마에다 상사의 경계심 가득한 눈초리, 바닥에 쓰러진 자들의 모습, 그리고 울리기 시작하는 훈련소의 비상 사이렌 소리.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은 이 거대한 함정의 중심에 빠져버렸다는 것을. 그녀는 이겼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었다. 아이토 중이는 정문에서 한지훈 부부의 무표정한 얼굴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는 5분이면 그 버릇없는 훈련병이 끌려 나올 것이라 생각했다. 바로 그때 그의 무전기에서 귀를 찢는 듯한 코드레드 경보가 터져 나왔다. 그리고 그는 위치를 듣고 말았다. 제사보급 창고, 자신이 한아름을 보낸 바로 그 장소였다. 아이토의 얼굴이 순간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정문 앞의 공기는 일순간 얼어붙었다. 아이토 중위의 무전기에서 터져나온 코드레드 경보는 단순한 알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훈련소 전체가 비상사태에 돌입했음을 의미하는 귀를 찢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기지 전체로 퍼져나갔다. 위병소의 병사들이 당황하며 뛰쳐나왔고 멀리서부터 헌병대 차량의 다급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혼돈에 빠져들었다. 한지훈과 김서연은 반사적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표정에는 놀람이 아닌 지독한 확신이 서려 있었다. 수십 년간 전선에서 뼈가 굵은 그들에게 이 소리는 너무나도 익숙했다. 이것은 통제 불능의 사태, 즉각적인 무력,
개입이 필요한 최악의 상황을 알리는 신호였다. 그리고 그 사태의 중심에 바로 자신들의 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직감이 그들의 심장을 내리눌렀다. 아이토 중이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피 한 방울 돌지 않았다. 제사보급 창고, 자신이 한아름을 보낸 바로 그 장소였다. 게다가 그곳에서 폭력 사태와 다수 부상자가 발생했다. 그는 자신이 쳐놓은 덫에 자신이 걸려들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공포는 잠시였다. 그는 본능적으로 책임을 회피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이 모든 혼란의 원인을 저 거슬리는 한국인 노부부에게 돌려야 했다. 그는 핏발선 눈으로 한지훈을 쏘아붙였다. 봤소, 당신들 때문이요. 그의 목소리는 공포와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당신들의 그 고집불통 딸이 기어코 훈련소에서 끔찍한 사고를 쳤단 말이오. 동료 훈련병들을 공격했소. 이제 만족하시오. 당장 이곳을 떠나시오. 당신들은 이 기지의 중대 사태를 방해하는 방해꾼일 뿐이오. 그는 이 노부부를 쫓아내고 사태를 수습 혹은 은폐할 시간을 벌어야 했다. 사고를 쳤다고 한지훈의 목소리는 지옥의 심연에서 울려나오는 것처럼 낮고 차가워졌다. 그는 아이토의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아이토의 저 다급한 비난 속에서 그는 진실의 조각을 발견했다. 딸이 공격을 한 것이 아니라 공격을 당했고 그에 맞서 방어를 하다가 일이 커졌다는 것을, 그리고 저 중이가 그 사실을 필사적으로 숨기려 한다는 것을. 김서연의 손이 남편의 팔을 강하게 붙잡았다. 아직은 아닙니다. 그녀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그때 요란한 급정지 소리와 함께 검은색 지휘 차량 한 대가 정문 앞에 멈춰섰다. 차문이 거칠게 열리고 잔뜩 격앙된 표정의 중년 장교가 내렸다. 그는 후지 훈련소의 최고 지휘관 와타나베 케니치 대령이었다. 그는 훈련소 창설 이래 최악의 코드레드 사태 보고를 받고 지휘 통제실로 향하던 중 정문에서 또 다른 소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와타나베 대령은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라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다. 그의 진급 심사가 코앞이었다. 그런데 하필 이 시점에, 그것도 외국인 교환 훈련병이 연루된 대형 폭력 사태라니. 그는 정문에서 굳어있는 아이토 중위와 그 앞에 선 남루한 차림의 노부부를 발견했다. 그는 이 모든 혼란의 원흉이 저 민간인들이라고 멋대로 결론 내렸다. 아이토 중위, 지금 뭐 하는 건가? 자네 구역에서 코드레드가 터졌는데 여기서 한가하게 노닥거릴 시간이 있나? 아이토는 와타나베 대령의 등장에 거의 울상이 되었다. 대령님, 그게 이분들이 217번 훈련병의 부모인데 면회를. 와타나베는 그의 말을 거칠게 끊었다. 닥쳐라, 217번. 그 한국인 훈련병이 주범 아닌가? 헌병대 보고로는 일본인 훈련병 3명을 중태에 빠뜨렸다고 하던데. 그는 한지훈 부부를 경멸의 눈초리로 쳐다보며 소리쳤다. 당신들 괴물 같은 딸을 두셨군. 당장 내 기지에서 떠나시오. 여긴 당신들이 있을 곳이 아니오. 헌병 저자들을 당장 쫓아내. 괴물. 그 단어가 한지훈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 놓았다. 딸이 중태에 빠뜨렸다고 팔에 붕대를 감고 피를 흘리던 딸의 모습을 떠올렸던 부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상황이 그들의 예상을 아득히 넘어섰다. 이것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었다. 딸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거나 혹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희생양이 될 위기였다. 김서연이 남편을 바라보았다. 여보, 지금이에요. 한지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지훈은 와타나베 대령의 고함이나 아이토의 위협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품 안에서 낡은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것은 최신 스마트폰이 아닌 구형 폴더폰이었다. 와타나베는 그 모습에 어이가 없었다. 뭐 하는 거요? 지금 신고라도 하겠다는 거요. 소용없소. 여긴 일본이고 내 관할 구역이요. 그가 비웃으며 소리쳤다. 하지만 한지우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은 길지 않았다. 모시. 전화기 너머로 낮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지우는 그 순간 수십 년간 잊고 지냈던 군인의 자세로 돌아갔다. 그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와타나베 대령과 아이토 중이를 꿰뚫어 볼 듯이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한국어가 아니었다. 너무나도 유창하고 품격 있는 일본 최고위층 엘리트의 억양을 지닌 완벽한 일본어였다. 야마자키 장군님, 오랜만입니다. 저 한지훈입니다.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와타나베 대령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졌다. 야마자키, 설마 통합망료장, 합동참모의장이신 야마자키 고로 대장님을 말하는 것인가? 그는 미친 노인의 망상이라고 치부하려 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미세하게 들려오는 목소리가 그의 희미한 희망을 부수었다. 한 장군, 이게 얼마 만인가? 지금 어디인가? 한지훈은 와타나베 대령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송구스럽습니다. 장군님. 지금 제가 장군님의 관할 하에 있는 한 시설에 아주 사소한 문제로 발이 묶여 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훈련소 전체에 울리던 사이렌 소리가 마치 이 순간을 위해 잠시 멎은 듯했다. 후지 훈련소라고 하더군요. 혹시 장군님의 따뜻한 조언 한마디를 여기 지휘관에게 전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와타나베 케니치 대령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귀에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한지훈이라는 이름과 야마자키 장군이라는 이름만이 그의 뇌 속을 미친 듯이 휘저었다. 아이토 중이는 이미 얼굴이 잿빛이 되어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자신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그제야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거대한 폭풍이 그들의 머리 위에서 막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와타나베 케니치 대령은 숨을 쉴 수 없었다. 그의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한지훈, 그 이름은 일본 방위성의 최고위급 장교들에게만 알려진 이름이었다. 한국 육군의 전설적인 전략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미일 3국 연합훈련의 한국 측 최고 책임자였던 인물. 야마자키 통합망료장이 그를 각하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는 동등한 혹은 그 이상의 존경심이 묻어 있었다. 한 장군이라는 호칭, 그는 중장이었다.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이 낡은 면, 재킷을 입은 남자가 대한민국 육군의 전 중장 한지훈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 수수한 스카프를 두른 여성은 와타나베는 공포에 질려 김서연을 바라보았다. 설마 한국군 최초의 여성 정보소장 철의 여인이라 불렸던 김서연이란 말인가. 그들이 은퇴 후 평범한 삶을 산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그 평범한 삶이 자신의 관할 구역인 이후지 훈련소 정문 앞에서 펼쳐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와타나베가 뇌가 정지된 듯 굳어있는 바로 그 순간 그의 옆에 서 있던 부관의 무전기에서 다급한 보고가 튀어나왔다. 대령님, 긴급 보고입니다. 제사 보급 창고 현장 상황 217번 한아름 훈련병 좌측 팔에 훈련용 나이프로 인한 자상 치숑 확인 출혈 다수 반복합니다. 217번 훈련병이 피해자입니다. 타나카 훈련병이 불법 반입한 흉기로 공격했습니다. 그 보고는 와타나베의 마지막 남은 이성을 산산조각 냈다. 피해자
자상, 불법 흉기, 그리고 한지훈. 이 모든 단어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폭발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켰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병 간의 폭력 사태가 아니었다. 이것은 한일 동맹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외교적 참사였다. 전직 한국군 중장과 소장의 딸이 일본 자위대 훈련소에서 일본인 훈련병에게 흉기로 공격당하고 담당 교관에게 핍박받았다. 그리고 자신은 방금 그들의 면전에서 괴물 같은 딸이라며 그들을 모욕했다. 와타나베는 더 이상 대령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경력이 아니 어쩌면 인생이 끝장났음을 직감한 한 명의 사내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정문까지 어떻게 달려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는 정문에서 그의 지휘 통제실까지 아니 어쩌면 도쿄의 방위성 본부까지라도 달려가야 할 것 같았다. 아니, 그는 달려야만 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을 선택했다. 그는 휴대전화를 든 채 굳어있는 한지훈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아니, 다가선 것이 아니었다. 그는 뛰었다. 몇 걸음 안 되는 거리였지만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필사적인 질주였다. 그는 한지훈의 바로 앞 차갑고 축축한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없이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는 일본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굴욕적이고도 가장 진심 어린 사죄의 방식도계자 도샤조를 감행했다. 그는 이마를 땅에 박았다. 그의 잘 다려진 전투모가 바닥에 떨어져 뒹굴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오만한 지휘관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겁에 질린 한 남자의 절규였다. 감히 한 장군님과 김 장군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의 절규는 정문 앞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켰다. 아이토 중위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하늘처럼 떠받들던 훈련소장 와타나베 대령이 저 남루한 노인들 앞에서 땅에 이마를 밟고 사죄하고 있었다. 장군님, 아이토는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그는 단순한 훈련병을 괴롭힌 것이 아니었다. 그는 살아있는 전설의 딸을, 그것도 두 명의 전설이 지켜보는 앞에서 능욕했다. 그의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정문위병소의 병사들도 코드레드 사태를 보고받고 막 도착한 헌병대원들도 모두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훈련소의 최고 지휘관이 민간인 앞에서 도계자를 하고 있었다. 이보다 더 충격적인 광경은 없었다. 한지우는 여전히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바닥에 엎드린 와타나베를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아직 야마자키 장군과의 통화를 끊지 않았다. 야마자키 장군. 한지훈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방금 전의 분노가 가라앉고 다시 냉철한 지휘관의 목소리로 돌아와 있었다. 아무래도 여기 현지 지휘관이 저와 대화할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이 친구와 이야기를 나눈 뒤 제가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와타나베가 들으라는 듯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통화를 마쳤다. 한지훈이 전화를 끊자 와타나베는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인처럼 몸을 떨었다. 그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한지훈은 바닥에 떨어진 그의 전투모를 주워들었다. 그리고는 모자에 묻은 흙을 툭툭 털어냈다. 일어나시오, 와타나베 대령.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다. 대령의 사죄는 내가 아니라 내 딸에게 해야 할 것이오. 그는 와타나베의 어깨를 짚어 억지로 일으켜 세웠다. 지금 당장 내 딸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시오. 그리고 이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자,
한지훈의 시선이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아이토 중이에게 향했다. 저자도 함께 가야겠소. 우리는 지금부터 진실이 무엇인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으니 그의 말은 명령이었다. 패배한 지휘관이 승리한 지휘관에게 보내는 무조건적인 항복 요구와도 같았다. 와타나베 대령의 지휘 차량은 정적 속에서 움직였다. 정문에서 제사 보급 창고로 그리고 다시 의무실로 향하는 내내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한지훈과 김서연은 굳은 표정으로 창밖을 응시했다. 와타나베는 감히 그들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자신의 무릎만 내려다보았다. 아이토 중위는 이미 헌병대에 의해 별도로 연행된 후였다. 그들의 목적지는 명확했다. 진실 그리고 딸이었다. 훈련소 의무실은 코드레드 발령으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의료진이 복도를 뛰어다녔고 헌병들이 타나카와 그의 무리들을 결박하여 밖으로 끌어내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오만한 가해자가 아니라 군법 회의에 서게 될 범죄자에 불과했다. 와타나베는 이 모든 혼란이 자신의 부대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참담함을 느꼈다. 그는 부관에게 단호하게 명령했다. 관련자 전원 즉시 구금 조치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 간호장교가 그들을 격리된 치료실로 안내했다. 문이 열리자 한아름이 침대에 앉아 팔에 붕대를 감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부모님의 등장에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아빠, 엄마 어떡해, 여길.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서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딸에게 달려가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강철 같던 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딸의 고통에 아파하는 어머니만이 존재했다. 한지우는 한 걸음 뒤에서 딸을 바라보았다. 그는 의사처럼 침착하게 딸의 상처, 붕대의 상태, 그리고 그녀의 눈빛을 살폈다. 다행히 상처는 깊었지만 치명상은 아니었다. 그는 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괜찮다, 아름아. 이제 다 괜찮아. 그의 낮은 목소리에는 딸을 향한 미안함과 이 모든 것을 자행한 자들에 대한 차가운 분노가 함께 담겨 있었다. 그는 딸이 느꼈을 공포와 고립감을 짐작조차 하기 힘들었다. 한아름은 어머니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대신 고통을 참고 와타나베 대령과 부모님을 번갈아 보았다. 저는 저를 방어했습니다. 그들이 먼저 불법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제사보급 창고 선반 뒤쪽에 타나카가 숨겨둔 다른 흉기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군인으로서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하고 추가적인 증거까지 제시하려 했다. 김서연은 딸의 뺨을 감쌌다. 알고 있다, 딸아. 다 알고 있어. 넌 잘못한 게 없어. 넌 네가 배운 대로 행동했을 뿐이야. 아주 잘했. 그녀는 딸의 강인함이 대견하면서도 동시에 이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만든 훈련소 시스템의 분노를 느꼈다. 그녀의 눈빛이 와타나베 대령을 향했다. 그것은 이 상황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를 묻는 무언의 질책이었다. 와타나베 대령은 그 광경을 차마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지켜보았다. 한지훈이 그에게 다가왔다. 대령, 우리는 대화가 필요하오. 그의 목소리에는 개인적인 감정은 배제되어 있었다. 대신 상급 지휘관이 하급 지휘관에게 사태의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하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와타나베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집무실로 가시지요, 장군님. 제가 모든 것을 설명드리고 처분만 기다리겠습니다. 와타나베의 집무실은 훈련소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었지만 지금은 그에게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는 한지훈과 김서연을 상석에 앉힌 후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아이토 중위의 평소 행실, 그의 잘못된 민족주의적 성향 탄압과 무리의 국수주의적 괴롭힘, 그리고 자신이 이 문제를 사소하게 여기고 방관했던 과오까지 변명은 없었다. 그는 그저 사실을 나열하고 두 전설적인 장군의 처분을 기다렸다. 저는 진급 심사에 눈이 멀어 부대의 본질을 보지 못했습니다. 병사들의 고통을 외면했고 썩어가는 부분을 도려내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사태는 저의 무능함과 나태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와타나베는 자신의 치부를 스스로 드러냈다. 이것은 항복 선언이자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처절한 고해성사였다. 그는 이 두 사람 앞에서만큼은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음을 깨달았다. 김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냉철한 정보소장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와타나베 대령, 당신은 당신 부대의 병사 한 명을 잃을 뻔한 게 아니오. 당신은 일본과 한국 두 동맹국의 신뢰를 잃을 뻔했소. 그녀는 책상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우리가 군복을 벗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싫어서가 아니오. 한지훈이 그녀의 말을 받았다. 그의 시선은 창밖의 훈련장을 향해 있었다. 우리 군대는 한국군이든 자위대든 더 이상 과거의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는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물러나야 하나름 같은. 그리고 당신의 부대에 있는 재능 있는 젊은이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다고 믿었소. 그것이 군대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유일한 길이요. 그의 말에는 퇴역한 장군의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다. 우리의 퇴역은 도망이 아니라 투자였소. 젊은 세대가 더 큰 세상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주는 투자. 그런데 당신의 부대는 그 투자를 모욕했소. 재능 있는 인재를 시기하고 폭력으로 억누르고 진실을 은폐하려 했소. 이것이 당신이 말하는 정예 부대의 모습인가? 한지훈의 질책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와타나베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는 다시 와타나베를 바라보았다. 대령, 진정한 군대의 힘은 가혹한 규율이나 맹목적인 복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오. 그것은 정의와 명예, 그리고 국적과 성별을 떠나 재능 있는 부하를 지키고 키워주려는 진정한 용기에서 나오는 것이오. 한지훈의 말은 이 방의 공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것은 단순한 훈계가 아니라 잊혀가던 군인 정신의 본질이었다. 와타나베는 한지훈과 김서연의 말을 들으며 온몸의 전율을 느꼈다. 그는 지금까지 진급과 명예 그리고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해왔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군의 미래와 젊은 세대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군인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다. 장군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타나베는 더 이상 떨지 않았다. 그는 결단을 내렸다. 그는 즉시 방위성 본부 감찰실에 이 사건의 전말을 스스로 보고했다. 아이토 중위는 즉각 보직 해임되었으며 불명예 전역 조치와 함께 군법 회의에 회부되었다. 타나카와 그의 공범들은 불법 무기 소지 및 특수 상해 혐의로 민간 경찰과 헌병대의 이중으로 기소되었다. 훈련소장인 와타나베 본인 역시 지휘 책임을 통감하며 최고 수위의 징계를 요청했다. 징계 결과와 상관없이 와타나베는 그날부로 훈련소 전체의 문화 개혁에 착수했다. 그는 한지훈과 김서연의 철학을 받아들여 부당한 관료주의와 내부 폭력을 뿌리 뽑기 위한 정의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위원장에 한때 자신이 무시했던 소장파 장교를 임명했다.
그는 더 이상 진급을 위해 일하지 않았다. 그는 두 노병이 가르쳐 준 진정한 군인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일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사건을 단순히 사고로 덮지 않았다. 오히려 훈련소 전체 교육 자료로 만들었다. 한아름 훈련병 사태는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후지 훈련소가 부패를 끊고 진정한 엘리트 부대로 거듭나는 시작점으로 기록되었다. 그는 이 뼈아픈 교훈을 통해 진정한 군인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야망이 아닌 사명감만이 남아 있었다. 며칠 후, 한아름은 상처가 회복되어 훈련에 복귀했다. 훈련소의 모든 것이 바뀌어 있었다. 아이토는 사라졌고 새로운 교관이 부임했다. 그는 훈련 시작 전 모든 훈련병 앞에서 한아름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217번 훈련병. 본 훈련소는 당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당신이 보여준 용기와 인내의 깊은 경의를 표한다. 그것은 훈련소 전체의 사과였다. 한아름을 향했던 노골적인 적의와 소외감은 사라졌다. 대신 그녀를 바라보는 일본인 동기들의 눈빛에는 경외심과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3명의 불량배를 제압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훈련소의 썩은 뿌리를 드러내고 모두를 위한 변화를 이끌어낸 영웅이 되었다. 점심 식사 시간, 이제는 그녀의 테이블이 가장 먼저 찼다. 동기들은 그녀에게 전투 기술과 전략적 사고방식을 배우고 싶어 했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김서연은 남편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여보, 우리 아름이 이제 정말 다 큰 것 같지 않아요. 우리보다 더 강한 군인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한지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렇구려. 아이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했어. 어쩌면 우리가 아이를 과소평가했는지도 모르지. 아이토 중이가 우리 딸을 과소평가했듯이 말이오. 그들은 딸에 대한 깊은 신뢰를 확인했다. 한지훈과 김서연은 며칠 더 머물다 조용히 한국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딸이 스스로의 힘으로 동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방식이 틀리지 않았음을 그들의 유산이 딸을 통해 그리고 변화된 후지 훈련소를 통해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와타나베 대령은 훈련소 정문에서 두 장군이 탄 택시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거수경례를 내리지 않았다. 한아름은 훈련소의 남은 기간을 최고의 성적으로 수료했다. 그녀는 교환 훈련생 신분이었지만 모든 훈련병들의 실질적인 리더가 되었다. 그녀가 떠나는 날 와타나베 대령은 훈련소 최고의 명예훈장을 그녀에게 직접 수여했다. 그녀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 군대의 진정한 유산이자 미래가 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권력을 내려놓고 젊은 세대를 믿었던 두 노병의 조용한 헌신에서 시작된 것이었다.